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그 아리셀 배터리 공장 네. 화재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첫 사례라면서요? 일단은 중대재해라고 하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이 됐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2명 이상 발생이 됐거나 또는 유해 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질병 같은 걸 유발하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이 됐을 때를 중대재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사업주가 잘못한 걸로 보인다, 그런 사업주를 처벌하겠다, 이제 이런 법이 있는 거죠. 네. 모든 업종에 다 이 법을 적용받는 건가요? 모든 업종? 일단은 이 상시 근로자 수로 제한을 하고 있지 업종 자체는 정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로자 수가 형식적으로 몇 명이냐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 사람들 실질을 보니까 다 근로자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서 포함이 적용에 이번 적용 뉴스에서도 사건이 제가 잘 모르지만 근로자 파견업이라는 게 또 쟁점이 되나 보더라고요. 원래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현장에다가 파견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파견은 파견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걸 파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파견이 적법하게 성립이 되려면 회사와 회사 간에 파견 계약을 해서 이제 근로자가 파견을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제3자의 근로자를 썼는데 적법한 파견 계약이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불법 파견 이슈도 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서 뭐 뒤에 가서 나올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고자 발생했을 때는 그 대표자한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거고, 이 대표자한테 이런 뭐 징역이나 벌금형뿐만이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병과해서 이렇게 벌칙을, 이게 사망사고 말고 만약에 부상이나 질병이 이제 중대재해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대표자한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처벌이 규정이 되어 규모가 있거든요. 그렇게 차이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법인에는 그 처벌 수준이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는 50억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이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대표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럼 법인의 대표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표이사의 네.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여기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주 또는 이제 경영 책임자한테 사업주, 책임을 책임자. 물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약간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 법이 생겨났을 때 대표자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 이 경영 책임자를 만드는 컨설팅 같은 것들도 진짜. 있었어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이 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겠지만 그 전에 조금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실은 일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맞습니다. 기본 욕구인 거죠. 예. 네, 안전보건에 더 철저하게 조금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중대재해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뭐 중대재해란 이걸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에 중대산업재해 말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새롭게 규정으로 들어왔거든요. 법무사님께서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고 네, 이제 상식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바로 캐치를 해서 아실 것 같아요. 중대 시민재해가 뭔지. 설마 알겠습니까만은 추측을 해보자면 중대 시민재해는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신호등에 뭐 점열이 잘못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시민재해에 속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어렴풋이 한번 추측이 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법무사님 말씀처럼 시민재해는 약간의 자연재해랑 가까운 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원인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청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태풍에 의해서 전봇대가 쓰러졌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뭐 한전이나 뭐 이런 그 전봇대를 설치한 책임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중대시민재해 어떤 그 범위에 들어가서 뭐 어떤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그럴 수 이렇게 없겠지.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음. 굉장히 큰 어떤 사고나 또는 뭐 화재가 났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음. 라고 한다면 그 원인 조사 과정에서 뭐 평소에 해야 되는 어떤 점검을 조금 뭐 소홀히 한 기록이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다친 또는 죽는 재해까지도 이 법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실 책임 소재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회사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지금까지 아예 없었냐? 그거는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련해서 정말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고 너무 세세해서 저희는 절대로 암기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 법에서 처벌 대상은 지금까지는 약간은 그 정말로 현장 책임자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도 그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그런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회장이 이제 처벌받는 그런 법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처벌의 책임이 더 높아졌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 산업 현장에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 제일.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농사 아닌지 세무사 전영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